2025년 지금 전 세계 자원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66km 고속도로를 깔아줬더니 21세기 백색 황금으로 은혜를 갚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도로 하나 깔아준 게 전부였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25년 경력의 유럽 자원 외교 전문가조차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도로만 깐 게 아니었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기의 순간 모든 나라가 떠날 때도 끝까지 함께한 의리.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펼쳐진 거대한 판. 석유보다 귀한 자원. 미래 에너지의 핵심 열쇠인 백색 황금. 한국은 대체 어떻게 66km 도로 하나로 세계 3위 자원 강국의 지위를 손에 넣은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요제프 슈트라우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유럽 자원 외교센터에서 25년간 일해온 자원 외교 분석가죠. 세계 곳곳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떠난다는 것이었어요. 중앙아시아는 제가 가장 오래 연구해온 지역입니다. 소련 해체 이후 30년 넘게 이 지역을 지켜봤죠. 러시아, 중국, 유럽, 미국. 모든 강대국이 이곳의 자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자원만 빼가고 현지 사람들에게는 환경 파괴와 부채만 남겨두고 갔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국이면서도 정작 자국민들은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알마티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구소련 시절 만들어진 낡은 2차선 도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2022년 말 한국이 알마티 외곽에 순환도로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외국 기업의 진출 정도로 생각했죠. 한국 기업들도 결국 비슷하겠지. 돈만 벌고 갈 거야.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과는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먼저 계약 조건부터 달랐습니다. 보통 외국 기업들은 건설만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16년간 운영과 유지 관리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놀란 건 현지 인력 활용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자국 기술자들만 데려와서 일해요. 현지인들은 단순 노동만 시키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청년들을 기술자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투자 규모였습니다. 총 9,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66km의 4차선에서 6차선까지. 이 정도 규모면 웬만한 유럽 국가의 고속도로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진심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2023년 봄 직접 현장을 보러 알마티로 갔습니다. 25년간 이런 프로젝트들을 봐온 전문가로서 과연 한국이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이미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66km에 달하는 거대한 공사 현장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질서정연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건설 현장들은 대체로 어수선하고 안전관리도 엉성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현장 곳곳에 안전수칙이 한국어와 카자흐어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환경관리였습니다. 공사로 인한 먼지를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리는 차량들이 정기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로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었죠. 현장에서 일하는 카자흐스탄 청년 하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름은 알리백이었어요. 25살의 건설기계공학과 졸업생이었죠.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다 설명해줘요. 알리백의 말을 들으니 뭔가 다르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현지인을 그냥 인건비 싼 노동력으로만 봐요. 그런데 한국은 미래의 파트너로 보고 있었던 거죠. 현장 관리자를 만나달라고 했더니 박진호라는 한국인 기술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현장에 대한 애정이 넘쳤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된 총괄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느냐고 물었더니 박진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가 되잖아요.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맡겨준 거니까 제대로 해드려야죠. 정말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진호가 덧붙인 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카자흐스탄 분들이 우리를 믿어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진심으로 대하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공사 현장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배수시설 하나하나까지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은 겨울이 매우 추운 지역이라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쉽게 망가져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기후 특성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했더라고요. 기술자 한 명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 겨울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 배합부터 다르게 했어요. 한국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쓰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그냥 자기들이 쓰던 기술을 그대로 들고 와서 적용해요. 현지 환경은 고려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기후와 지형을 완전히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설계했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냉소적이었나? 정말 다른 나라들과 한국이 다른 걸까? 하지만 아직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겉모습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진짜 테스트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과연 한국이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어려우면 포기하고 떠날까요?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카자흐스탄의 도로 현실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를 위해 알마티에서 아스타나까지 차로 이동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이 2차선 도로인데다 포장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물웅덩이가 곳곳에 생기고 겨울에는 빙판길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현지 택시 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백이었어요. 20년 넘게 이 길을 달려온 베테랑 운전사였죠. 이 도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차도 자주 고장나고 외국에서 온 회사들이 몇 번 와서 고치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 떠났어요. 아이백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인프라 개발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특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더욱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철수해버렸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에 있었던 러시아 기업의 고속도로 프로젝트였습니다. 화려한 계획서를 들고 와서 정부와 계약을 맺었지만 2년 만에 경제성이 없다며 철수했어요. 그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봤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바로 칼 프렌치였습니다. 독일계 미국인인 그는 세계적인 인프라 컨설팅 그룹의 중앙아시아 담당 고문이었어요. 제가 알마티에 머무는 동안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됐는데 첫인상부터 거만해 보였습니다. 칼 프렌츠는 현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도로 건설 참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로는 정치입니다. 한국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진짜 국제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경험과 자본,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죠. 한국은 기술은 좋지만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결국 1, 2년 후에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철수할 겁니다. 지금까지 봐온 패턴이거든요. 길은 서방이 깔아야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실패를 단정짓고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 현지 언론들이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는 거였죠. 칼 프렌츠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결국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갈 것이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또 실망하게 될 것이다라며 언론 인터뷰를 계속했어요. 현지 카페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조차 또 외국 회사가 와서 돈만 벌고 갈 거야 라며 체념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는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죠. 한 현지 대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부재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외국 기업을 믿지 않았어요. 약속은 화려하게 하지만 결국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칼 프렌츠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인식을 부추기고 있었고요. 더 심각한 건 정부 관계자들조차 회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카자흐스탄 교통부 간부 한 명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는데 그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국 기업들이 좋은 제안을 해왔지만 사실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지금까지 외국 기업들이 다 그랬거든요. 처음엔 좋은 말 하다가 어려우면 바로 떠나버려요. 이런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큰 벽이 바로 이런 심리적 장벽이었어요. 칼 프렌츠는 심지어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과의 사적 모임에서도 계속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은 건설 기술은 좋지만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복잡한 국제 정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현지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습니다. 한국의 도로 건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의구심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도 처음엔 이런 회의론에 어느 정도 동조했습니다. 25년간 이런 일들을 봐왔는데 한국도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본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은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현장 소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엔 서운했죠. 우리가 진심으로 좋은 일 하려고 왔는데 의심받으니까요. 하지만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결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칼 프렌츠 같은 사람들이 계속 불신을 조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오를까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여름이 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알마티 외곽 순환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했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공사 속도였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보통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카자흐스탄 감독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작업이 시작되고 계획된 일정을 정확히 지켜요. 이런 거 처음 봐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도로 포장 두께, 배수시설, 안전시설까지 모든 게 설계서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에게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겨울이 정말 춥잖아요. 설계 기준보다 20% 더 튼튼하게 해야 오래 갑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책임이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계약서에 있는 최소 기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죠. 현지 인력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만났던 알리백을 다시 만나봤는데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배운 선진 건설 기법을 다른 동료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작은 팀을 맡게 됐어요. 한국 분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후배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부심이 생겨요. 알리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카자흐스탄 청년들 모두가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박진호 현장 소장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고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작업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가족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스탄 직원들이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카자흐스탄 전통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술 전수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건설 장비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품질 관리 방법, 안전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걸 단계별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한국어와 카자흐어로 된 매뉴얼로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사 구간에 있던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생태계가 더 풍부해졌다는 현지 환경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현지 환경운동가 중 하나인 사라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도로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어요. 또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환경 영향 평가를 정말 철저히 했고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줬어요. 사라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공사 전부터 현지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했죠.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6월 말, 드디어 알마티 외곽 순환도로가 완공됐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해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66km의 4차선에서 6차선 도로가 알마티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개통식에서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이 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상징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개통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를 이용했는데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이백 택시기사를 다시 만났는데 그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20년 넘게 운전했지만 이렇게 좋은 도로는 처음이에요. 승객들도 모두 만족해해요. 한국 사람들 정말 고마워요. 도로의 품질은 정말 유럽 수준이었습니다. 차선 표시는 야간에도 선명하게 보였고 배수 시설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소음 차단벽도 있어서 주변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도로만 만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6년간의 운영 유지 관리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로 상태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현지 교통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보통 외국 기업들은 만들어 놓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어서 금세 망가져요.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정말 믿음이 가요. 칼 프렌츠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는 많이 작아진 상태였어요. 실제 결과가 나오니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건설은 성공했지만 과연 한국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정말 카자흐스탄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시키고 마는 건지 말이에요. 그 답은 곧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도로 개통 이후에도 의심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칼 프렌츠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 하나 잘 만들었다고 뭐가 달라져요? 결국 한국도 이익을 위해서 온 거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인 리사가 알마티를 방문한 거예요. 리사는 20대 중반의 환경운동가로 유럽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또 다른 환경 파괴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리사는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은 늘 파괴였어요. 도로를 만든다는 건 자연을 파괴한다는 뜻이잖아요. 리사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환경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리사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공사 전에 2년간 환경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을 조사했고 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설계를 수정했어요. 환경 담당자는 리사를 야생동물 이동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도로 밑으로 동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터널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건 정말 처음 봐요. 리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럽에서도 이 정도로 세심하게 환경을 고려하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이용해서 근처에 작은 공원을 만들어줬어요.
오히려 녹지 면적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상해요.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을 보호한다니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광물 탐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리튬과 히토류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협력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칼 프렌츠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봐요, 결국 자원이 목적이었잖아요. 도로는 미끼였던 거예요. 현지 언론들도 다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목적은 광물 자원이었나?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사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냥 자원을 노리고 온 거였네요. 도로는 그냥 발판이었던 거고요. 저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도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진심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하지만 박진호 현장 소장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도 처음엔 비용 때문에 걱정했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요. 박진호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곧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광물 협력을 진행할지 지켜보면 될 거니까요. 2023년 가을, 한국이 본격적으로 광물 탐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역시 자원이 목적이었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또 달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파견된 탐사팀은 먼저 현지 주민들과 만나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탐사팀장인 김민수 박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의 리튬과 히토류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동의 없이는 절대 진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개발이 된다면 이익을 현지 주민들과 나누겠습니다. 마을 이장인 바이카는 처음엔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을 파헤치려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갔어요. 그런데 김민수 박사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는 채굴을 하더라도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지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전문가로 키우겠어요.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AI 기반의 탐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환경 파괴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탐사팀이 시범적으로 작은 지역에서 탐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공개한 거예요. 현지 환경단체 대표들과 주민 대표들을 모두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준 거죠. 저와 리사도 함께 참관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신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땅을 파지 않고도 지하 매장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곳곳을 파헤쳐야 했을 텐데 한국의 기술은 환경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현지 환경단체 대표인 사라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런 기술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탐사가 가능하네요. 리사도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삼촌, 이상해요. 제가 알던 자원 개발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인력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지 청년들을 선발해서 광물 탐사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6개월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에서 최신 장비와 전문가들을 모두 가져와서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누르란이라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는 지질학과를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전공한 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인지까지 다 설명해 줘요. 누르란의 말을 들으니 도로 건설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원만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10월 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라간다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매장량이 2천만 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이렇게 큰 자원이 발견되면 보통 외국 기업들은 태도가 달라져요.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현지 정부에 압력을 넣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발견은 카자흐스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희는 이 자원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기술 파트너로서 도움을 드릴 뿐이에요. 이 말을 들은 현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지금까지 외국 기업들은 자원을 발견하면 자기들 것인 양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카자흐스탄 것이라고 명확히 인정한 거죠. 리사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삼촌, 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자원을 빼가려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우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한국이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곧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초 카자흐스탄 정치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상한 민족주의 정치 세력들이 외국인 투자 제한법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외국 기업의 자원 개발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존 계약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핵심 광물 개발에는 아예 참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법안을 주도한 인물은 아르만 나자르바예프라는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외국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부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구호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우리도 이제 자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외국 기업들에게 당한 실망감이 폭발한 거죠. 칼 프렌츠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언론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외국 기업들은 어려우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한국도 철수를 준비할 겁니다. 결국 다 똑같아요. 그는 심지어 나자르바예프와도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인데 칼 프렌츠는 나자르바예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결국 자원만 가져가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다시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새로운 규제 앞에서 철수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여론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카자흐스탄 내부의 반외국인 정서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수도 아스타나에서는 연일 반외국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외국 기업 축출하라. 우리 자원 지키자. 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처지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박진호 현장 소장과 만나봤는데 그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매일 언론에서 전화와서 철수 계획이 있냐고 물어봐요. 현지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김민수 박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리튬 탐사 현장에 시위대가 와서 외국인은 나가라고 외쳐요. 경비를 강화해야 할 정도예요. 한국 본사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내부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철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해요. SK에코플랜트도 비상경영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2월 중순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반외국인 정서가 절정에 달하면서 한국 기업 직원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을 향한 적대적 시선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한국 상공인 모임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한 기업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칼 프렌츠는 이런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어요. 그는 유럽 언론들과 인터뷰하며 카자흐스탄의 반외국인 정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과장해서 보도했습니다. 3월 중순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나자르바예프가 주도하는 외국 기업 축출 집회가 알마티와 아스타나에서 동시에 열린 거예요. 수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집회에서 나자르바예프는 더욱 과격한 발언을 했어요.
한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 기업들은 당장 떠나라. 우리 땅에서 우리 자원을 빼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집회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황했고 카자흐스탄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의 투자 기업들도 하나둘씩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아이백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해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해요. 정치인들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누르라는 더욱 걱정스러워했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정말 불안해요. 제 미래가 걸린 일인데. 심지어 카자흐스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일부 장관들은 민족주의 정서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국회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법 통과를 위한 표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4월 초가 되자 한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뤘습니다. 카자흐스탄 반환 정서 확산, 한국 기업들 철수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국내 여론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나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말 걱정됐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사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어요. 삼촌, 이제 한국도 떠날까요? 정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기업들이 버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4월 10일 완전히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정말 놀랐어요. 보통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관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선 거였죠. 이는 정말 역발상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발표는 정말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칼 프렌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네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치적 자살행위예요. 현지 언론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일간지인 카자흐스카야 프라우다는 한국, 역풍 속에서도 협력 의지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기자들은 다른 외국 정상들은 모두 방문을 연기하고 있는데 한국만 온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철수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직원들에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박진호 현장 소장은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싶어요. 한국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김민수 박사도 리튬 탐사팀 직원들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자원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에요. 카자흐스탄과 함께 성장하려고 온 거예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의 태도를 본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르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외국 회사들이었다면 벌써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정말 우리와 함께하려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아요. 아이백 택시기사도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의리가 있어요. 어려울 때 떠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와주네요. 4월 말이 되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외국인 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들이 한국은 예외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외국 기업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들어서는 반외국인 정서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일관된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은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대학인 알파라비 대학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한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반외국인 정서가 극에 달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나자르바예프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반외국인 운동에서 한국만 예외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는 급히 추가 집회를 조직하려 했지만
참여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리사도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삼촌, 한국은 정말 특별해요. 이익만 생각했다면 벌써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하려고 하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5월 말 카자흐스탄 정부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거예요. 이는 사실상 한국을 외국인 투자 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6월 5일 카자흐스탄 국회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양국 간 특별협정이 체결된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이 추가된 거예요. 이는 사실상 한국을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6월 10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취재진 자격으로 아스타나 공항에 나가 있었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 대통령이 직접 와서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공항 환영식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카자흐스탄을 찾아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한국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첫날 밤에 열린 국빈 만찬에서는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토카예프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해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런 우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날인 6월 11일, 드디어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회담은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 발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는데 그 규모와 범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MOU 35건, 합의문 1건, 합의의사록 1건으로 구성된 이 협력 패키지는 양국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였습니다. 리튬, 우라늄, 크롬, 히토류 등 카자흐스탄의 주요 광물을 한국이 탐사, 채굴, 재련하는 전 과정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을 단순한 원료 공급국이 아닌 가공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기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자원 강국을 넘어 가공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협력 MOU도 체결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카자흐스탄 국가기술예측센터가 함께 희소금속 추출 및 가공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인프라 분야에서도 놀라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로 건설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철도, 공항, 디지털 인프라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었죠. 한국도로공사와 카자흐스탄 도로공사 간의 기술 교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인력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청년 1만 명을 한국에서 교육시켜서 미래 인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학기술, 공학, 경영, 디지털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현지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나니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르란과 다시 만나봤는데 그는 정말 감격해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진짜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네요. 현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열렸는데 그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그냥 자원 공급국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를 미래의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더 놀라운 건 카자흐스탄 정부의 발표였어요.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식 도로 건설 기준을 카자흐스탄의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한국의 기술과 품질 기준이 카자흐스탄의 공식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박진호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정말 꿈 같아요.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있었어요. 양국 기업들 간의 24건의 추가 협력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IT, 바이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확장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자세였어요. 단순히 진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현지 기업인들도 놀라워했어요. 지금까지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 이익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정말 우리와 함께 커나가려고 하네요.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공항에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과 의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토카예프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말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칼 프렌츠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그의 모든 예측이 빗나갔고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이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2024년 하반기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이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리튬 개발이었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가 본격적으로 리튬 탐사에 나선 결과 카라간다주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 매장지를 확인했습니다. 매장량만 10만 톤이 넘는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리튬 개발은 환경 파괴가 심각했는데 한국은 친환경 추출 기술을 도입했어요. 물 사용량을 90% 줄이고 토양 오염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현지 환경단체 대표인 사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리튬 개발이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니. 한국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히토류 개발도 본격화됐어요. 2천만 톤 규모의 매장지에서 한국이 최우선 개발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국의 철학은 달랐어요. 채굴한 원료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1차 가공까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김민수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원료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카자흐스탄이 원료 수출국에서 가공품 수출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나요? 보통 자원 개발은 선진국이 원료만 빼가고 현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현지에 가공 공장을 지어서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하겠다고 한 거죠. 도로 분야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알마티 외곽 순환도로의 성공을 본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식 도로 표준을 전국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앞으로 카자흐스탄에 건설되는 모든 주요 도로는 한국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박진호 현장 소장은 정말 감격해했어요. 처음에는 66km 도로 하나였는데 이제 나라 전체 기준이 됐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어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리튬 가공 허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는 단순히 양국 간 협력을 넘어서 지역 전체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첫 번째 카자흐스탄 청년 교육생 1,000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등 한국 최고 대학에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누르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정말 꿈이 현실이 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갖고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곧이어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대거 참여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현지에 뿌리내리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한국에서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정권이 바뀌면 카자흐스탄과의 약속도 바뀌는 거 아닐까? 칼 프렌츠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봐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한국도 정책을 바꿀 겁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현지 언론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정권 교체, 카자흐 협력에 미칠 영향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르란도 걱정했어요. 새 정부에서도 한국 유학 프로그램이 계속될까요? 정말 불안해요.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정권 교체가 양국 협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최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카자흐스탄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카자흐스탄과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아니,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한국의 약속은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일관성과 신뢰성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행동이었어요. 새 정부는 오히려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리튬 개발 예산을 늘리고 인재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했어요. 얼마 후 한국의 새 외교장관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한국의 신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놀라운 성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약속대로 카자흐스탄 청년 1만 명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 공학, 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어요. 이어서 더욱 획기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미래 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이 연구소는 리튬 배터리, 수소 에너지,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누르란도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최신 기술을 배워서 돌아와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켜주신 한국에 정말 감사해요.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산됐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카자흐스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문화주간이 열렸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까지 소개하는 종합문화 행사였어요. 젊은이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카자흐스탄의 풍력, 태양광 자원을 활용해서 친환경 에너지 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자원이 결합된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최근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으로 카자흐스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아닙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들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본 현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백 택시기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잖아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학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카자흐스탄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열려 있어요. 칼 프렌츠는 이제 완전히 소외됐어요. 그의 부정적인 예측은 모두 빗나갔고 특히 정권 교체되면 약속 파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틀렸죠. 현지에서 그를 찾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카자흐스탄을 떠났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모두 카자흐스탄에 진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현지 조립 공장을 완공해서 중앙아시아 전체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메이드 인 카자흐스탄 한국차가 주변국들로 수출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을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동반자 1호국으로 지정한다는 거였어요. 이는 다른 어떤 나라도 받지 못한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젊은 기업가들도 늘어났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한국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리사는 이제 완전히 한국의 팬이 됐어요. 삼촌, 한국은 정말 21세기형 선진국이에요.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신의를 지키는 나라예요. 저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의 취재를 정리하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카자흐스탄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킨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나라들은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바꿔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의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토카예프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줬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미래로 향하는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이 66km 도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시험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로 건설 프로젝트로 시작됐지만 결국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협력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시험까지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어요. 66km 도로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제는 리튬, 히토류, 디지털, 에너지까지 모든 분야로 확장됐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신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의 힘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신뢰와 진정성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 정권이 바뀌어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국격입니다. 칼 프렌치 같은 구시대 사고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21세기는 윈윈 협력의 시대이고 한국이 바로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된 이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더 큰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성취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는 한국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